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독일이 2분기에 이어서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그래서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유로존 경제의 한 3분의 1을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 독일이 리세션 빠지면 유로존도 다 같이 힘들어지고 이것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인가 뭐 이런 그 논쟁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3일 발표된 마르키트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쭉 발표가 됐는데 특히 독일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지금 폭락을 했습니다. 제가 매일 진행하는 오전 시간에 경제지표 정리할 때 좀 자세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독일 기업 체감 지수도 망가지는 모습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미 독일은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1%로 역성장 지금 기록했고요. 3분기에도 지금 제조업 지수 꾸준히 하락하고 있고 수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성장률도 지금 마이너스 가능성 매우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식적으로는 리세션에 빠지는 거죠.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 경제 상황 한번 점검해 보고요. 독일의 이 경제 침체가 유로존의 침체를 야기하고 이것이 과연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글로벌 경제 위기 초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로존은 힘들겠죠. 우선 몇 가지 기본적인 지표부터 체크합니다. 분기별 GDP 성장률 2018년 3분기에 마이너스 0.1% 역성장 한번 했었고요. 금년 2분기에 다시 마이너스 0.1%입니다. 2018년 이후 망가지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2018년에 독일의 성장률이 1.5%였는데 유로존 평균이 1.8%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그 다음에 유로존 재정위기, 이게 대략 한 10년 전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유로존의 재정위기, 이거 극복을 한 원동력, 견인차가 독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이 2018년 이후 지금 약발이 다 한 것 같습니다. 독일의 닥스 주가 지수하고 미국의 다우 지수 5년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독일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점 명확합니다. 특히 2018년 이후로 별로 재미없습니다. 독일의 국채 수익률 곡선 한번 보십시오. 수익률 곡선. 10년물이 금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 수익률 떨어져 갖고 지금 마이너스 0.6%이고요. 30년물도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0.159%입니다. 현재 지금 이 시각 그렇습니다. 보시면 독일의 모든 국채 수익률 마이너스입니다. 이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 이후 이 유로화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일자리부터 사라지는 거죠. 독일의 금년 6월 신규 일자리 1000개 창출됐답니다. 지난 5년간 평균치가 44,000개였으니까 지금 독일 경제 엉망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독일 경제가 어려워진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OECD 자료 한번 보시면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출 의존도 29%랍니다. 근데 독일은 가장 높네요. 47%입니다. 한국은 43%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일본 18%, 미국 12%. 독일과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수출 망가지면 독일과 한국 경제에 매우 힘들어진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독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중국 이랬습니다. 그런데 2018년 이후 미국과 중공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무역전쟁. 이 무역전쟁 피해를 독일이 지금 고스란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은 2018년 미국한테 또 두드리게 맞았습니다. 미국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갖고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 25% 때려버렸습니다.
독일 그 주력 산업이 철강업 아닙니까? 이 직격탄을 맞은 거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그 브렉시트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지금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죠. 여기서 우선 독일의 자동차 산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수출의 15%를 담당하고요. GDP의 5% 차지하고 있고요. 제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2019년 상반기 자동차 생산이 전년보다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 독일 내에서 생산된 차의 78%가 수출이 되는데 이게 중공으로 가장 많이 가고 다음에 영국으로 가는데 둘 다 판매 감소가 현저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12개월째 계속 하락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8월 글로벌 차 판매는 719만 대인데 이게 전년 동기비 3.9% 감소한 것이고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판매량이 5,940만 대인데 전년 동기비 5.9% 감소한 값입니다. 이 감소의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독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감소세가 중공이 리딩을 하고 있는데 중공은 13개월째 감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표 보시면 중공의 자동차 판매 감소 얼마나 현저한지 딱 알 수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그 판매 신흥 시장으로 주목받던 인도도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곳은요, 미국하고 일본 정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10월에 그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일시 그 매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져서 자동차 판매 늘어난 것은 미국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줄었죠. 그런데 앞으로 독일 자동차 생산 수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 때문입니다. 바로 무역 확장법 232조 이걸 미국이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5월 17일 트럼프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이유로 EU, 일본 등과 180일 이내 협상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한국도 포함되어 있죠. 이게 11월 13일 마감 시한입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잘 안 되면 상황에 따라서 독일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중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에 플러스해서 무역 확장법 232조로 철강, 알루미늄 작년부터 25% 관세를 맞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까지 25% 관세 끔찍합니다. 그래서 독일 경제의 미래는 빅 다크 클라우드, 이 거대한 먹구름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독일이 전통적으로 제조업 강국이다, 수출 대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이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그 독일이 강점을 가진 이 제조업이 한마디로 말하면 20세기형 제품들 아닌가. 21세기 신성장 산업에서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금 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밀리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1의 수출품이 자동차라는데 한국은 반도체 아닙니까? 21세기 사업 모델로는 독일보다는 한국이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최선두에서 리딩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기업들이죠. 독일 기업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은요, 지금 기존의 기름차 시장에서 독일이 최강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 기름차를 중심으로 한 이런 자동차 시장, 이거 지금 새 판이 짜지고 있잖아요. 전기차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중심으로. 글로벌 기름차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나 이 자동차라는 것은 이 이동의 자유, 이동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자동차 자체가 없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겠죠. 대체되겠죠. 기존의 기름차를 이런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으로 대체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기존의 그 기름차는 각종 그 환경 규제가 강화될 뿐입니다. 배기가스 규제가 강화돼 갖고요. 그래서 그 폭스바겐이 그 뭐 데이터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벌금 쳐맞고 지금 생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독일이 자동차 산업 지금까지는 그렇게 그 대성공을 거두었지만은 자율주행 플랫폼에 있어서는 구글과 경쟁이 안 되죠. 천지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구글은 이미 웨이모라는 로보택시를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예? 독일은 잽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철강을 보면 말이죠. 가령 자동차 생산 감소하니까 철강 수요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그러니까 철강 산업은 지금 글로벌 공급 초과 상태입니다. 중공이 어마어마하게 과잉 투자를 해버렸죠. 그래서 한국도 지금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관세 폭탄 두들겨 맞고 있죠. 왜냐하면 글로벌 공급 과잉 상태니까 전부 다 이제 덤핑 판매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철강 이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계속 개발되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탄소 섬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강을 대체하는 소재가 계속 이제 신소재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철강 산업 전망도 앞으로 최소한 한 10년가량은 매우 우울합니다. 한국 경제에도 아주 우울한 상황입니다. 이거 악재입니다. 철강은 최소한 앞으로 10년간 공급 초과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철강 이 부분은 정도의 차이일 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작년에 미국과 협상할 때 초과관세 25% 피하는 조건으로 쿼터제로 합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국도 철강 공급 과잉입니다. 그러면 설비 남아돌고 하여튼 팔아치워야 하니까요. 이 팔기 위해서 지난 봄에 베트남을 우회를 해서 원산지 세탁하려다가 적발되기도 했잖아요. 미국은 원산지 세탁 여부도 철저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독일 경제건 한국 경제건 근본적으로 이 해결 방법은 뭡니까? 신성장 산업에서 주도권 확보하고요. 이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되고요. 기존 산업들은 적절하게 구조조정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화폐정책, 재정정책 이런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독일은 유로존 국가이잖아요. 그런데 유로존 국가는 화폐정책은 ECB가 수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독일 중앙은행인 이 분데스방크의 역할 거의 없습니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 독일은 미국의 그 케인즈 학파 이런 거와 달라서 적자 재정, 즉 확장적 재정 정책 이런 거 통해서 경기 부양하는 방식을 대체적으로 싫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거 잘 사용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죽을 놈 죽고 살아남은 놈 중심으로 내실 다져서 다시 달려가자. 뭐 이런 어떤 주장이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그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거품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세계는 기본적으로 독일이 그러니까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재정 지출 늘려라. 그 독일이 돈을 좀 풀면 그러면 이제 유효 수요가 발생하니까 이것이 유로존을 살리고 그래서 글로벌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고 요구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여튼 그 유로존 경기 후퇴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까 ECB가 일단 금융 완화 정책을 이번 9월에 이제 실시를 했지 않습니까? 예금 금리 지금 마이너스 4%인데 이걸 마이너스 5%로 금리 추가 또 인하해버리고 11월부터 월 200억 유로 채권 매입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CB 총재인 드라기가 유럽 의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국이 재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 경기 침체 막고 부양시킬 수 있다. 금융 완화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유로존은 안정성장 협약으로 이 재정정책 사용하는데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완화하자, 이렇게 유럽의회에서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재정정책을 각국이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장협약 SGP, Stability and Growth Pact, 이거 어떻게 그 개정을 할 것인지,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선결 과제입니다. 가령 말입니다. 그 안정성장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그 유로존 그 회원국, 19개 회원국이 예산을 짤 때 재정 적자는 GDP 3% 이내로 해야 하고요. 부채 잔고는 GDP 60% 미만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이거 어기는 예산안은 유로그룹이 그 예산을 감사를 하고 승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동을 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 작년 그 예산안이었죠. 이탈리아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적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GDP의 132%가 됐다는 겁니다. 그 위에 그 SGP상의 목표치 60%의 2배가 넘잖아요. 그래서 유로그룹은 이탈리아의 적자 예산 승인 못한다 그러고 이탈리아는 하겠다 그러고 이거 엄청 싸운 거 아닙니까? 문제는 이렇게 그 목표치 이행을 안 하더라도 제재를 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강하게 제재를 하면은 유로존 탈퇴하겠다고 개기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여튼 이렇게 이제 싸워오다가 이 재정 안정성장 협약이라는 게 사실상 사문화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아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 기준을 완화하자 이렇게 드라기가 요구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두고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안정성장협약의 취지가 말입니다. 지금 19개 나라가 모여 있는데 이게 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한 국가가 재정적자 남발하면은 결국은 다른 회원국이 그 빚을 떠안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재정적자 제한하자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경기가 나빠지니까 각국이 전부 다 빚을 내서 경기 부양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마다 다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통일시켜서 그 논의를 맺을지 이거 논의하는데 몇 년 흘러가는 거 아닌지 하여튼 대단히 지금 그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논의가 진전되는지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선결 과제로 안정성장협약상의 그 제한 조치를 완화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본격적인 재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우여곡절 끝에요. 위 규정도 개정이 되고 유로존 각국도 이제 빚내서 경기 부양하고 독일도 대규모 재정 부양책 사용하면은 그러면 독일 경제가 회복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근본적인 그 문제제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 문제는 말이죠. 미래의 산업 환경에서 독일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일정한 상당한 정도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주도권은 미국 등으로 옮겨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데 앞으로 주도권 회복될 근거가 있습니까? 매우 불확실합니다. 미국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기껏해야 미국 주도의 그 신산업 환경에서 일정한 지분 확보하는 거 이 정도일 텐데 이것도 얼마나 차지할 수 있을지 매우 불확실하게 보입니다. 즉 독일 경제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독일이 유로존 경제의 대략 3분의 1의 비중을 차지하니까 그러면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유로존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유로존 체제의 특징이 이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통화정책 22에 있고 재정정책은 제한이 있고 이겁니다. 자, 이것을 완화하거나 사실상 폐지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유로존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만 갖고 보면은 유로존이 그 회원국의 경제적 번영을 담보할 수 없다.
유로존 회원국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을 하고 지속적 번영의 가능성을 제시 못하면 그럼 차라리 유로존 해체해버리자. 이런 대안도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고 볼 일이죠. 경제가 망가지면 체제가 붕괴된다는 사실. 예? 이제 지금 중공이 그러지 않을까 하고 지금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중공 해체 또는 중공 붕괴의 근거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은 물론이고 유로존에서도 경제가 망가지니까 체제가 붕괴된다는 이 사실 확인될지 앞으로 계속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독일이 망가지면 유로존 힘들어지고, 요거는 수긍이 되는데, 유로존 힘들어진다고 글로벌 경제가 함께 침체로 갈 것인가?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그럴 일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급망,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되면서 신성장 산업 중심으로 침체 없이 성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잘 나가면 더 좋겠죠. 그러나 유로존이 힘들다고 해서 힘든 것은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에 불과하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할 가능성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은 다음 기회에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